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이나 나올 전망으로 삼성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원 구성 전에 각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한 내 원 구성은 결국 물 건너간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접촉을 오전 한 차례 끊었다가 오후에 재개했습니다. 오전처럼 연락이 두절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대로 연락사무소 폐지 등 추가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길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주하면서도 또 다른 여성에게 추행을 시도했는데 이미 전력 있는 전자 발찌범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마을 골목이나 관광지에 그리는 캐릭터 벽화. 공익 목적인 건 좋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리는 경우도 많아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중국인 쉼터에서 오늘 하루에만 8명이 확진돼 중국인 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서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37일 만에 서울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영장에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영장 심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법적 공방이 꽤 길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장 기록에 근접해서 8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부회장 외에 다른 2명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사실상 최장 기록인데요. 앞서 오늘 오전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과 승계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장면 보시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함께 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는 8시간 반 정도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다툰 내용이 많았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이 20만 장,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가 150장, 압수수색 횟수가 50번 정도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냐는 건데 검찰은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승계 과정에 개입했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자료도 상당한 만큼 구속 여부는 늦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부회장은 그동안 어디 있게 됩니까? 네, 심사가 늦게 끝난 만큼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까지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이 부회장이 1차 구속심사를 받았던 2017년 1월엔 새벽 5시쯤, 2차 구속심사를 받은 그해 2월엔 역시 새벽 5시 반쯤 결과가 나왔는데 소명할 혐의가 이번엔 훨씬 많아서 오늘은 더 결과가 늦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여태 심사와 달리 이 부회장은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이 기소 여부를 재검토해달라며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11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변 측은 이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해명성 자료를 내놨죠. 어제는 대언론 호소문까지 발표했고요. 이번엔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그룹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삼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 삼성 측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집무실이 있는 이곳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만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 4일인데 삼성은 이때부터 사흘 연속으로 입장문을 내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이례적으로 혐의 자체를 직접 부인하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삼성이 재판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도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삼성의 절실한 상황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인수합병 등 전략적 결정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 결국은 원 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모레까지 상임위원 정수부터 정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에 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지도 정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는 게 말이 되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을 국회의장이 일리 따며 받아들인 겁니다. 조차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국회법에 따라 오늘 마쳐야 하는 원구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의기, 민생의 절박함, 우리 국회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준법국회, 준법개헌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임위별 위원 정수부터 정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교착 상태였던 여야 협상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의장께서 상임위 정수를 정하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된 복지위, 환노위 등의 증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수 개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등 총 11명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국회의장 추천에 따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에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당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싸움의 이유, 그러니까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그럼 법제,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안은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원구성 논의에 대해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법제위는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등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구조로 나누자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법안 소위위원 7명이 2,20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주 원내대표의 분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면서 무수한 민생 법안들을 지연시키고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특위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접촉을 끊었다가 오후 들어 응답을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폐쇄를 압박했던 만큼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남북 연락이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월 우리 측 상주 인원이 개성에서 철수하면서 전화와 팩스로 하루 2차례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국책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지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오후에 평소대로 연락이 재개됐고 통일부는 오전 연락 두절에 대해 북한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경고성 행동을 취한 뒤 탐색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가운데 동해와 서해 지구의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한 라인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일단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면서도 남북 교류 협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며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입니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관련해선 이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한 대북 반출 물품에 보조기억 장치, 광고 선전물, 인쇄물까지 포함하고 풍선 기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야당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끌려당기는 그러한 나라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갖다가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좀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북한 인권단체들은 무작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라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보름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경제 문제에만 치중했습니다. 남북 문제는 여동생에게 완전히 넘긴 걸까요? 김 여장의 발언을 최고 지도자에게나 썼던 지시라고 표현하는 등 이른바 1호 교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15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 시민의 생활 향상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상류층인 평양까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남 문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예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지시 속에 대북전단 살포와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감히 도전에 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추호의 자비도 모르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지난 4일 김여정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 시작된 군중 집회는 김여정의 발언이 1호 교시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김여정을 이어지는 이런 가족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대내적으로도 김여정의 2인자 이상을 공개적으로 공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는 이유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그제 숨진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소장 손모 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빈소엔 정의연 관계자와 일반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마포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목과 복부에 주저흔이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손 씨는 지난 6일 오전 자택으로 들어간 뒤 외출하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에는 정의연 관계자들과 일반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의연은 최근 논란 관련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언론의 촬영과 취재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이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고 말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 조심스러울 정도란 표현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증언하는 등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높이 평가하고 자칫 이번 일로 시민사회의 위안부 인권운동이 폄훼돼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특히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활동과 행태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정부에는 기부금과 후원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연 쉼터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발맞춰 정부는 행안부와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합쳐 국민에게 공개하는 통합 전산망을 내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서울 원묵고등학교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인근 13개 학교는 아예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받은 뒤 운동장을 따라 길게 줄을 섭니다. 고3 확진자가 나온 서울 원묵고등학교입니다. 오전부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 정문엔 이렇게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전학년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인근 13개 학교도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등교도 잘 못하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하고 걱정돼요. 방역 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5일 롯데월드에 갔을 때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방문한 학생 등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일단 확인은 됐고 또 마스크를 주로 착용을 했다라고 해서 임시 휴장한 롯데월드는 내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구로구 중국인 쉼터에선 8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첫 확진자 발생한 지 137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게 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서울 가리봉동 중국인 쉼터입니다.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했던 6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37일 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다시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역 지침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30일과 31일의 이동량은 그 전 주말인 23일과 24일에 약 99%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서울시는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운영 자제를 요청했고 방문 판매 업체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관의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방역 당국은 사람 간 거리 1m를 유지하면 감염 위험이 82% 감소하고 마스크를 쓰면 85%까지 줄일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 완치자는 10,000명이 넘는데 혈장 기증자는 얼마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부산에서 코로나가 첫 집단 발병한 온천교회 완치자 21명이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처럼 이번에도 기증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부산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온천교회입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만 32명으로 부산 전체 확진자 수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회에서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김지선 씨는 몸은 나았지만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혈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의 혈장이 어느 곳에 가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김 씨를 포함해 혈장 기증 서약을 한 온천교회 완치자는 모두 21명입니다. 완치자의 혈장은 부산 지역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여하고 치료제 개발용으로도 쓰입니다. 집단 감염이 되면서 저희들도 당황했지만 우리가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지만 혈장 기증 희망자는 36명에 불과합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의 완치자 혈장이 필요한데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학교에 가면서 초, 중, 고,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로 계산하면 무려 99일 만입니다. 이제는 학교 내 방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정수정 기자입니다. 입학 후 첫 등교. 반소매 반바지를 입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을 섭니다. 교문에서 한 번, 학교 건물에 들어가며 한 번, 이렇게 2번씩 체온을 재야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3월 입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에 등교입니다. 저희가 계속 개학이 미뤄져서 좀 서운했는데 이제 개학이 돼서 좀 설레고 좀 불안하기도 해요. 학교에서 이제 마스크도 쓰고 수업을 해야 되고 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한 4단계 순차 등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595만 명의 등교가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며 학교 방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등교를 조정한 학교는 517개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수도권에서만 3곳이 늘었습니다. 매일 등교하는 고3을 제외하고는 격주나 격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그리고 과대 과밀 학교는 당분간 한 학교에 모든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교육부는 또 학원업계의 반발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제재하겠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성추행을 한 남성이 도망치다가 인근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길가에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후 시민들이 몰리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이 중 한 명을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지난 2일 저녁 한 남성이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망가던 중에도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을 시도한 남성은 결국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나간 거죠. 그분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이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류해가지고 뭐 잡고. 당시 사건을 보고 쫓아온 2명의 시민이 남성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했던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를 받죠. 그런데 반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430억 원을 가로챘는데 통장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어디 있었을까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시장 근처 이 금융권에서 일하며 상인들과 친분을 쌓았던 50대 박모 씨. 대부업체를 차린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2천 넣으면은 그러니까 80분 달했어요. 그렇게 7개월 동안 박 씨 손에 들어간 투자금은 확인된 것만 43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월세라도 메꾸려고. 지난달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던 박 씨가 보름 만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돈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닉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드러난 계좌로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예요.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은닉한 범죄 수익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새벽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운영권을 놓고 용역업체들이 충돌한 건데 등기로 무장한 용역업체가 호텔 일부 시설을 부수는 등 그야말로 영화 같은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호텔 로비를 어슬렁거립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집어들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다가가더니 대리석으로 된 벽면을 hä머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말리자 순식간에 남성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호텔에서 20여 명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 해가지고 출동을 한 거고요. 호텔 갔을 때는 이제 대치 중에 있었고. 난동이 벌어졌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운영권을 놓고 용역업체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텔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한 분양형 호텔로 위탁업체가 소유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끝에 위탁 운영업체가 두 곳이 선정되면서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운영을 놓고 두 회사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2명을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 주말 난데없이 전북과 전남 내륙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축구장 700개 면적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망친 거죠. 날이 더워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수, 전염병까지 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창문 너머 우박 쏟아지는 소리가 무섭게 들립니다. 동전만한 우박이 순식간에 쏟아지자 피하기 바쁩니다.
지난 주말 전북과 전남 6개 시군에 순식간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매실밭은 초토화됐습니다. 달려있는 것보다 굴러다니는 열매가 더 많습니다. 지금 80% 이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20% 그거 따봐야 거기서도 이제 우박 맞아갖고 있는 놈은 못 쓰거든요. 인근 토란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지나 수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처럼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잎에 구멍이 났습니다. 농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망쳐놔가지고 토란만 그런 거지 아니고 시골의 농사 작물이 다 망해버렸어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충북에서는 열매가 맺힌 사과나무마다 잎이 검게 마르고 시들어 죽는 과수화상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키운 나무를 묻고 있습니다. 구제약 마냥 식물 전염병도 이거 법정 전염병인데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선매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박 피해에 이어 갑작스런 더위에 과수 전염병 걱정까지 코로나19에 팔로 맞아 막막한 농민들은 하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갯벌에 조개나 게 등을 잡으러 갔다가 고립되는 경우 종종 있죠. 특히 한밤중에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밀물에 허둥대다가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방향 감각마저 잃기 쉽거든요. 물을 피하려다가 자칫 더 바다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물에 빠진 한 남성에게 해경대원이 다가갑니다. 두 남성이 조개 등을 잡으러 밤중에 갯벌에 나갔다가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돼 구조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구조됐던 바닷가입니다. 이 갯벌은 수심이 워낙 얕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밀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위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대 부부가 전날 밤 10시쯤 갯벌에 나갔다가 물이 불어나 해경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한밤중 가장 위험한 건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육지도 물론 불빛이 있지만 바다에도 통항하는 선박들의 불빛으로 인해서 조난자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해경은 최근 3년 비슷한 사고가 인천에서만 52건이라며 갯벌에 나갈 때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서원 씨가 옥중 회고록을 냈습니다. 3년여에 걸쳐 수기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책에서 최 씨는 정치에 말려든 걸 후회한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식 직책을 맡을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뻔뻔함이 부럽다고도 했고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최서원 씨가 쓴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비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3년 전에 가장 또 핫했던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읽어봤고 또 요즘에 책의 부제는 최서원 옥중 회오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이라는 뜻이지만 정작 책에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순수한 마음이었을 뿐 결백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최 씨는 비선실세라는 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족처럼 수발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식 직책을 맡아 당당히 일했으면 좋았겠다고 썼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으로 삼는 건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고도 썼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6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변론을 위해 회고록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 관계자는 책이 전액 자비로 출간된 만큼 작은 문제로 일단 소량만 인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이달 1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회사 명의로 비싼 최고급 슈퍼카 6대를 사서 아들과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몰게 하고 직원도 아닌 80대 부모 등에게 거짓 급여 45억 원을 주고 대단하죠. 아빠 회사 슈퍼카를 몰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던 금수저 아들은 SNS에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국세청에 딱 걸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흥업소 앞. 초고가 외제차들이 술 마시러 간 주인을 기다립니다. 최소 5억 원대로 알려진 이른바 슈퍼카들인데 한참 뒤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20대 대학생이 몰고 다닌 이 슈퍼카는 사실 아빠 회사 차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친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모 회사 대표가 회사 돈 16억 원으로 슈퍼카 6대를 사 본인과 아내, 대학생 자녀 2명에게 사실상 자가용처럼 굴리도록 한 겁니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사주일가가 타는 무늬만 회사차입니다. 또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는 일한 적 없는 80대 부모와 아내, 자녀에게 5년간 거짓급여 45억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평균 재산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가 24명이 이런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익 사적 편취 등 반사회적인 탈세 행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관광 활성화나 마을 골목 분위기 개선을 위해 예쁜 벽화 그려놓은 거 많이들 보셨죠? 여기에 유명 캐릭터들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과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걸까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그렸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강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 벽화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벽화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벽화 마을입니다. 2012년 둘레길 정비 사업 이후 벽화를 그리고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산책하러 왔는데 캐릭터들도 많고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도 캐릭터 벽화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벽화 중에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린 작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캐릭터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무단으로 벽화에 그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영리 또는 영리적인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 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한 업체 측은 몇 년간 벽화와 관련된 저작권 사용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벽화 제작 업체는 캐릭터를 다르게 그리면 괜찮다고도 주장합니다. 저작권 있는 거는 함부로 그리면 또 안 되니까 약간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의 없이 캐릭터를 변형하는 일 역시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은 작가 동의 없이 작품을 변형해 지하철역에 그린 서울시 등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벽화에다 그려줬으니까 이 캐릭터 홍보해 준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성숙한 저작물 관리 문화가 저작권을 지키는 자세, 문화산업을 키우는 첫 걸음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바이오 업체 신라젠 전 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0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현직 임원 9명을 기소했지만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주가가 폭등했지만 임원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현재 거래 정지된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 정치권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 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보유하던 주식을 대거로 팔아치웠습니다. 약 1년 반 후 항암치료제 팩사백의 임상 실패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라젠의 전 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 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2019년 3월 이후 주식을 대량 매각한 신모 전무에 대해선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흥산 대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산 1,354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됐습니다. 또 자본 잠식 상태인 신라젠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대여하고도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에 피해를 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씨 계좌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소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9일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항의 시위는 13일 연속 다행히 평화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첫 흑인 합참 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에게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했고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워싱턴 DC 16번가 도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대한 문구가 위성사진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흑인이자 야당인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해당 문구가 새겨진 구간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광장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폭동에 가까운 격렬했던 시위가 평화적으로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연방군에 이어 주 방위군도 수도 워싱턴 DC에서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강경 대응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의 합참 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worked with him for 35, 40 years, and he is now the candidate, and I will be voting for him.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시 전 대통령과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지지를 철회하면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 함께 트럼프의 공화당 내 입지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주말에도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8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 무역상의 동상이 무너지고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에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동상의 목에 밧줄을 겁니다. 이어 시위대가 줄을 잡아당겨 동상을 넘어뜨리자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제 영국 브리스틀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시민들이 과거 17세기 노예 무역상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는 시위대가 윈스턴 처칠 동상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Our education system has a lot of institutionalized racism, and we need to learn our true history. We need to learn about colonialism.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a lot of deep-rooted issues in the UK, and understand our history.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일부 참가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SNS를 통해 시위가 폭력에 전복됐다며 경고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Racismo, ¿no? Yo creo que es algo institucional y estructural y hay que manifestarlo de alguna forma. Al final es un caso más que pone en evidencia un sistema y una forma de entender, digamos, en la migración y todos estos temas que perjudica a un colectivo minoritario y que porque no se manifieste todos los días no quiere decir que no exista.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자들이 모여 조지 플로이드가 목을 짓눌렸던 8분 46초 동안 한쪽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낮 시간 전국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면서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참, 주 중반엔 장마도 시작됩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하천 산책로입니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그늘을 찾아 더위를 식힙니다. 이 더위에 마스크까지 쓰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왔는데 이거 계속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또 더위까지 참으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동부 지역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 경북과 전북의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부, 충북 청주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경북 경산 지역엔 폭염경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오늘처럼 맑은 데다가 남쪽에 따뜻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모레쯤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며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장마 전선은 이번 주말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화상시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시작한 화상회의가 이제는 각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됐죠. 회의는 기본, 온라인 강의, 온라인 시험, 23조 원짜리 계약까지 화상 플랫폼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 회의실. 회의실엔 팀장 1명뿐입니다. 팀원들은 하루 2번, 집과 다른 사무실, 커피숍 등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할인되는지 가격 정보도 같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불가피하게 도입된 화상회의. 결과는 의사결정이 하루 정도 빨라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의사결정하고 뭐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대략 한 20%에서 뭐 한 30% 정도는 좀 업무 효율이 늘어나지 않았나. 회의뿐만이 아닙니다. 화상을 통한 수업은 일상화됐고 삼성그룹은 25년 만에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SK텔레콤은 면접까지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통화 앱을 활용을 해서 다자 간이 끊김없는 토론 면접까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카타르 국영기업과 국내 조선 3사가 맺은 23조 6천억 원 규모의 협약식도 국가 간 이동 제약에 화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화상 만능의 봉인 해제가 되면서 화상 플랫폼 대표주자인 줌은 하루 3억 명이 이용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도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간 제약을 없앤 화상 플랫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대면 접촉이 가능해져도 편리함과 익숙함에 화상 플랫폼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방역이나 구조 등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드론이 당장 2, 3년 뒤면 우리 일상 속 배달 서비스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3분이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상자에 편의점 샌드위치를 실은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목적지는 800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샌드위치가 아이들 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으로 먹을거리를 주문하면 주유소 같은 드론 배송 거점에서 주문지까지 배달되는 서비스를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미래 발전해서 드론으로 배달도 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이미 골든타임 내 조치가 관건인 해양 인명구조나 논에 씨를 뿌리는 직파재배 등의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드론인데 이번 편의점 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로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드론은 우리 일상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되면은 모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요. 그러면 2023년부터는 도서 상간 지역을 대상으로는 무조건 이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정부는 드론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352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국회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가 아주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네, 흔히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뜨거운, 그러니까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네. 기본소득은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 논의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월급처럼 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조금씩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번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본소득은 진보 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건데요. 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진보 정당에서 요구해왔지만 반대로 보수 정당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해왔죠. 김 위원장을 만난 진보 진영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환영이다. 여기에 차기 대권 후보들도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표심을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왔었는데 오늘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며 또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썼는데요.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에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기본소득 동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기본소득 하면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사도 그렇고 또 다른 유력 주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사실이죠. 이번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대체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우선 연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지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만 많으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재원이 문제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결국 관건은 재원이 되겠죠. 지급 금액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국민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80조 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 올해 우리 예산 513조 원과 비교하면 총 지출의 35% 수준이어서 정부로서는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논란이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마침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6%로 반대한다고 답한 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범위 내에서. 네, 재밌는 사실은 이념 성향별로 찬성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진보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63%가 찬성한 반면에 보수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67%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에서 혹시 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미국은 1960년대에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한창 진행됐었는데 기본소득 도입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본소득 대신에 근로장려세제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핀란드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도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실험이 진행됐었는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는데 과다한 재정 소요 문제로 인해서 3년을 계획했다가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핀란드도 2017년부터 2년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8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로는 성공한 건 없다는 얘기가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꼭 한 달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암컷 아기 단복 낙타가 태어났습니다. 이 단복 낙타는 야생에서는 아예 전멸한 희귀종입니다. 때문에 의미가 더 크죠.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갈색 털이 곱슬곱슬하게 난 아기 낙타 거봉이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한 달 전에 태어났을 땐 가늘고 긴 다리를 후들거리며 잘 걷지도 못했지만 한 달 만에 키가 2배 가까이 큰 지금은 성큼성큼 잘 걷습니다. 거봉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 엄마 낙타 주스 덕분입니다. 예, 낙타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인데 처음에는 사육사들조차도 옆에 다가가면은 약간 굉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거봉이란 이름은 아빠 낙타 포도의 아기란 뜻과 크고 튼튼하게 자라라는 염원이 함께 담겼습니다. 거봉이는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로 사막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단복 낙타는 야생종이 전멸한 희귀종으로 지금은 북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서부 등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아기 낙타 거봉이의 모습은 과천 서울대공원 낙타 방사장이나 서울대공원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거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와 서울 강동구 등 3개 단체장들이 모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 등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체장들은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권 여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선 연장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왕숙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남양주시는 도로교통을 줄이고 철도교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9호선은 고덕 강일 1지구까지 3.8km 구간 연장이 확정됐지만 이외 구간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덕 강일 1지구까지만 확정됐던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강일 구간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4연패에 빠진 한화가 한용덕 감독을 경질하고 최원호 감독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8년 새 벌써 3번째 감독 경질인데 이번엔 달라질까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호가 맥없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한화의 14연패가 확정된 순간 한용덕 감독은 무심히 짐을 챙겨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 길로 사표를 낸 한 감독은 계약 기간 6개월을 남기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사실상 한 감독을 쫓아낸 한화는 최원호 2군 감독을 1군으로 올려 감독 대행에 앉혔습니다. 다른 구단이라면 충격적인 요법이지만
한화에는 익숙한 일입니다. 2012년 8월 한대하 감독이 경질됐고 2017년 5월 야신으로 불리던 김성근 감독도 중도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늘 바닥권이었습니다. 10년간 승률 5할을 딱 한 번 넘겼고 역대 최다승의 김웅용 감독도 2년 연속 최하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감독들의 무덤이 돼버린 한화를 임시로 맡게 된 최원호 감독 대행은 6년간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다 올해 2군 감독으로 데뷔한 초보 지휘관입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고요. 뭐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변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최 감독 대행은 곧바로 이성열, 송강민, 최진행 등 주축 선수 10명을 한꺼번에 2군으로 보내고 윤호솔, 장은호 등 유망주들을 대거 올리는 파격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최 감독 대행이 극적으로 팀을 수습할지 또 한 명의 독이 든 성배의 희생양이 될지 내일부터 롯데와 3연전으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산틸리 감독이 첫 훈련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한 대한항공의 우승이란 단어가 두렵지 않은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베르토 산틸리입니다. 머리색과 피부색은 달라도 마음만큼은 이미 한국인이 된 이 남자. 남자 프로배구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대한항공 사령탑에 오른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선수들과 첫 훈련에 나선 산틸리 감독은 선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훈련 과정을 지켜봅니다. 직접 공을 올려주거나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아줍니다. 새 시즌 만에 대한항공을 정상에 올리려는 산틸리 감독의 한마디는 묵직했습니다. I think we are here because we want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we can. So we don't have to be scared to say that we are here and we want to win the championship. 선수들 역시 새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고 주장 한 선수 역시 감독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즐겁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해서 그게 경기력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외국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대한항공. 산틸리 감독이 이끄는 우승 조련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에는 내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정선과 의성 등 내륙 일부 지역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과 제주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번 주 장맛비는 모레 제주부터 오후에 시작돼 밤에는 전남 해안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는데요.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따라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인종차별 시위에 강경 대응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학생들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축사가 취소된 겁니다. 이에 이방카는 대학을 비판하고 트위터를 통해 축사 영상을 공개했죠.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하는 모습, 아버지를 꼭 닮은 것 같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